이 조세채권을 몰라서 임차보증을 포기하게 된 사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입찰자가 간과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세금이다. 왜냐면 보통에 여러분이 세금은 압류만 돼 있고 압류된 세금도 없고 그것이 당해세인지 또는 법정기일인지 기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좋은 게 세금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정기일이 압류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법정기일은 압류날짜하고 별로 차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법정기일이 1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법정기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은 당해세면 당연히 빠른 거고, 그리고 일반 세금이라도 법정기일이 보통은 압류날짜보다 1년 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물건에 이 의정부에 있는 극동 아파트를 이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이게 세 번에 거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런 사례지. 낙찰받아 취소, 낙찰받고 취소, 이게 낙찰받고 취소 이런 사례가 이 발생하게 된 거 이게.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임차인이 고정민이 7천만 원인데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3월 7일이니까 3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3월 8일 오전 0시에 생기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이거랑 압류날짜하고 비교하면은 세금의 압류날짜는 2011년 8월 9일이니까 6개월 차이 나죠? 5개월? 당연히 이게 먼저 배당받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압류가 한 6개월 전에 이 법정기일 발생한 걸 갖고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세금의 법정기일이 1년 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배당을 받아요. 세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낙찰받고 인수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공매물권 3명이나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보증을 포기했다. 그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권리분석과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 낙찰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치우쳐졌다.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2013월 7일 그러니까 3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도 2011년 3월 8일 오전 0시에 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2011년 3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세금은 보면은 이 7천만 원이에요. 이게 7, 8천에 낙찰됐다 그랬죠. 8천에. 근데 법정기일이 얼마냐면 2011년 8월 3일. 이게 압류가 2011년 8월 3일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압류날짜 따지면은 이게 먼저니까 1등으로 배당받고 이게 2등으로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정기일은 이거보다 1년 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배당을 받으니까 임차에 있는 7천만 원은 거의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7,860만 원을 배당하면 일수로 당해세가 20만 원 배당받고 이수로 5,600 도봉세무서 그리고 3수로 임차인이 2,600개만 받기 때문에 4,7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이나 입찰한 사람이 입찰보증을 포기한 이유는 압류날짜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하고 비교해서 압류날짜가 늦으니까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거로 착각해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세금은 법정기 압류하고 상관없이 교부 청구해도 법정기일이 빠르면 우선에 변제받고 그것이 세금이 당해세라면 당연히 우선에 변제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하고 임차인하고 비교할 때는 그 법정기일 갖고 따지는 거지 압류날짜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로복지등 가압류를 일반 채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전에 보면 우리가 가압류 채권을 무서운 가압류는 조합의 가압류, 조합의 채권 가압류.
이 가압류는 유치권일 확률이 대부분이다. 유치권. 조합이 조합원한테 가압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유치채권이죠. 이럴 때에는 어디서 확인하냐? 조합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채권 가압류. 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채권 가압류를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거는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을 세당금으로 지급한 경우로 지급하고 이 법정 대의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세당금이 되는 건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의 연령별로 몇 퍼센트 이게 거의 80% 정도 해요. 100%는 아니에요. 80% 정도 국가가 지급하는 거예요. 국가 기금 갖고 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 이사장이 그 기금으로 지급하고 그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고용주재산이 경매가 들어갔던 고용주재산을 찾아냈다면 채권 가압류하고 법원에다가 부동산 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본안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한 거죠. 이럴 때 부소금 가압류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보면 가압류를 해놨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또 압류도 해놨죠. 이 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아서 압류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했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이게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빨라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우선에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임차인도 소액 임차인이면 되는데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거나 또는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이 되는데 이 경매가 진행될 때 2009년도니까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6,500이 되니까 대금을 납부한 2정도니까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은 서울시 같은 경우 과밀억제권에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는 최우선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금액이 작죠. 대구 지역에는 얼마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대구에는 얼마인가? 대구에서 서울시 등의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은 이 금액이지만 대구 광역시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배당 시점으로 따지니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이 사람 오로지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는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과 근로자의 최우선 우선 배당 받기 때문에 이걸 배당을 못 받고 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게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택 임차 보증금만 반환 채권만 양도받아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이게 보면 이건 뭐냐면 이런 게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주임법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배당요구에서 최우선 변제 또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주택임차인이 요거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대항요건을 갖춰서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도 언제까지 효력이 없냐?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대항력 발생 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갑소유 부동산에, 소유자의 부동산에 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보증금은 1억 원이야. 1억 원. 이런 상태고 또 근저당권자도 있고,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이뤘어요. 이런데 이것이 이제 2010년 2월 10일 날 한 상태고, 요 근저당권은 한 2015년 5월 10일, 이 임의경매는 2017년 1월 10일 날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요 임차권을 어떻게 언제 받았냐? 2012년 1월 10일 날 양도 받았어요. 양도자는 을이고 양수자는 정의 양수 받았어요. 양수 받아가지고 있고, 그래 이 양수자가 거주하지 않고 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누가 하자면 양도자가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을임차인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을임차인은 더 이상 임차권을 양도했으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근데 양수자를 보면 양수자 역시 임차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거는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배당에서 배당 요구하려면 양수자가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항요건을 안 갖춰서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주물내 주된 권리고, 전세보증 반환채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주물내 부정성에 따라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받을 때 입주하지 않고 양도양수 받았다 그러면 일반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자? 오로지 양수자는 오로지 이 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갑이 무능력자가 된다, 무자력자가 된다 이러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다. 깡통 전세금을 양수 받은 자가 된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을, 전세권을 양도받을 때는 그 점유까지 함께 양도받아야 된다. 그 양도받을 때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양도받지 않으면 일반 채권을 양도받은 거와 같이 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판례 내용이, 임차권이 양도와 전대체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석, 주택임대차 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종전에 양도인이나 또는 전대인이 대항력을 그대로 상실하지 않고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채권만 양도받고, 이 채권만 양도받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도 이미 임차인이 아니니까, 양도했으니까 양도는 파는 거죠. 양수받은 사람은 대항요건을 안 가졌기 때문에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 부도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일반 채권에 불과하고 현령 선순위라고도 대항력이 없다는 그런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첨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28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